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 중 하나가 되려는 야망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다수의 국가에 대한 대규모 탄약 및 무기 공급을 통해 자신의 방위 산업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큰 계약을 포함합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강력한 발전과 효율적이고 빠른 생산 능력은 국제 시장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량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장비의 품질과 현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해 다수의 국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목표는 무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진전과 명확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방위산업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을 다 합쳐도 한국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BC,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직접 보도한 한국 방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황을 되짚어보는 심층 기획 기사에서 한국산 155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미국의 생산량으로는 한 달에 9만 발 이상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공급한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P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문이 거론한 한국에서 이송됐다는 포탄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사용됐는지, 미국이 한국발 포탄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움으로써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한 포탄 재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직접 지원 물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대미 무기 수출은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포탄을 생산량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약수 10만 개를 공급한 뒤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작업까지 하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까지 한국 측에 연간 1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공장 건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화는 이제 더 빠른 공급을 위해 스페인 탄약업체와 협력하여 스페인 내에 탄약 생산 기지를 추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최초로 유럽 탄약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요가 급증하는 155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인 모듈화 장약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NATO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 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 K9AE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송사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방산 능력에 대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매력적인 가격과 더 빠른 배송 시간을 통해 서구 방산업체와 값싼 중국 개발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국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독일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울의 총 방산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만 한국의 132개 기업이 8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퇴역 호위함입니다. 이 함선에 수정된 버전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군용 장비를 운용 중인 다른 만인 국가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방산업체로는 한화, KAI, LI진엑스원, 현대로템입니다.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에 전시됐습니다. 한국 방산 장비의 주요 고객 중 다수가 이곳에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로켓 발사기, 탱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 8월 한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폴란드의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매우 중요한 안보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표준과 호환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NATO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표준과 동맹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인 첫 번째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데는 불과 3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2018년 헝가리는 독일의 레퍼드 전차 44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차 1대만 인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업계의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과 치른 비극적인 전쟁 이후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오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무기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더 많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에서 한국군은 처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하고 보급한 북한 공산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위임 통치하에 한국을 지원했고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전쟁의 상처와 주기적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몇 가지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징적인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빠른 납품 일정입니다. 둘째, 제조 효율성과 우수성입니다. 셋째, 방산업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다른 경쟁 솔루션에 비해 매우 비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성능과 화력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둘째,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고객의 피드백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한화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47억 달러 규모의 호주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129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군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수많은 거래 중 하나로 호주 레드백 입찰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많아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구축은 또한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폴란드의 계획의 일부이며 특히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소련 이후 장비 교체, 폴란드 군대의 규모 확대, 협력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 개발 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외국 파트너와 함께 현재의 방산 수출 속도가 2027년까지 지속된다면 한국이 2027년에 4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 최대 방산업체가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화의 시설이 어떻게 폴란드로 향하게 되었는지, 미래의 NATO의 무기고를 강화할 수 있는 잠수함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속도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5년 만에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방위산업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한국이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는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거대 국방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서방 군사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화공장 내부 근로자들은 수십 대의 K9 자주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가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일환으로 이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건설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주요 판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스는 3단계로 완료됩니다. 무기의 뼈대를 조립하고 부품을 연결한 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배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K9의 첫 선적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의 다른 무기 거래와는 대조적입니다. 한화는 빠른 완료 시간이 신규 고객 유치 전략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 고조된 지역적 긴장 때문에 한국이 일부 서방 국가들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주로 전통 전장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항공기,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반면 한국은 대포 등 여타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발전된 해군 설계를 서방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화의 조선소에서는 직원들이 최신 잠수함인 KSS-3을 비롯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잠수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화는 이 디젤 추진 선박을 또 다른 NATO 회원국인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한화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고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과 생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신 이곳이 잠수함 압력 선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잠수함 압력 선체 공장은 약 90% 정도 자동화로 되어 있고 회사는 2027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설계가 미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으로부터 NATO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39어을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 사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습함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습함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남아굿의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중국이 또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최신 선박들이 통째로 펑펑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산은 폭탄 빼곤 다 잘 터진다는 말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해 인근에서이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배들이 일제히 터져나가기 시작하자 중국 조선업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는 의외로 쏠쏠한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 경제에서는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 계약으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신속한 납기,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만 보더라도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과 대조적인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시종일관 자본력과 인력을 앞세워 시장 장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꽤 훌륭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영국 조선의 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믿기 힘든 통계 자료들 공개해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말주 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미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멈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되찾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 강국 타이드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맹렬한 중국의 기세가 꺾이면서 대반전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값싸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일주말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게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쪽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는데요. 폭발로 인해 7명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태국 유명 매체 방콕 포스트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막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망지역 맥글롱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히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항구 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 했다고 당시들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쪽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함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점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T였으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사실상 유조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며 차라리 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은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며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언론 매체들은 태국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에 대해 국적과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한 정보를 일절 차단하는 등 치졸한 술수로 사고 원인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의 이름은 스무스 C-22였는데요.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좀 더 파헤쳐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당 선사가 구입하기 전 유조선의 이름은 참신 1호로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태국 선사 측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는데요.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태국 사고 유조선의 IMO 번호를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더 가관인데요. 사고 선박의 설명이 잘못돼 고유 식별 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는데요. 즉 중국이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위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 것처럼 사기를 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원 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독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본력과 인력을 통한 저가수주로 해운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사들은 그동안 싼 맛에 쓰다 버릴 요량으로 중국산 선박을 구매해왔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중국 선박을 더 이상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를 기점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이 12%에서 4%까지 급감하며 해외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주목을 받게 된 건 한국 중고선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조가 비단 중고선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규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국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이 무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용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급증했는데요. 최근 계약 해지건만 29척에 육박하며 이후에도 추가 수주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룡성조선의 뒤를 잇는 양쯔장조선 역시 이미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되었으며 해담 직원들은 추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수시장으로 선박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용 선박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은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도 유조선 한 척이 서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해당 유조선은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기에 앞서 언급했던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유조선 자체의 문제로 기술 발전을 등한시하던 중국 선박업계의 몰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구멍 송송 뚫린 기술력으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시작한 차이나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 정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NX1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기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 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 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 투체계 CMS-모 이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 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톤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톤과 대구급이 1,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톤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톤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